네, 8시가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가 벌써 라이브를 시작한 게 몇 번째인가요? 라이브를 거의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 그때 3월달? 무료 4월 15일. 4월 15일에 강의 무료로 이거를 라이브를 처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DM도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입안이 헐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어쨌든 하기로 한 건 해야 되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 이후로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관련돼서 상담을 해주러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또 의외로 많이 아시는데 그걸 꼬우고 이래서 절세인지 탈세인지 이렇게 모르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무료로 하는 라이브를 매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얻은 내용도 이제 컨텐츠화 되고 이러니까 저도 같이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좋기는 하더라고요. 첫 번째 오늘 주제인데, 연매출 30억인데 왜 통장에 돈이 없을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했어요. 대부분 매출이 처음 시작해가지고 왔을 때는 당연히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마케팅도 모르고 매출도 조금 덜 나고 막 이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그래도 30억 정도면은 어느 정도 매출이 나니까 회사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연매출 30억인데 통장에 돈이 없다. 그리고 세금 낼 때 되면 뭐 나는 이렇게 많이 번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출이 30억인데 왜 돈이 없을까? 라는 걸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네, 저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연매출 30억인 사장님이 있고 연매출이 5억인 사장님이 있어요. 누가 더 부자일 것 같으세요? 30억? 5억? 보통 보면 대표님들이,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자산이 있으신 분들하고 약간 자랑 아닌 자랑?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 규모에 대해서 약간 대표님들끼리 있는 모임 장소에 가면 매출이 많으신 분들은 되게 대단하게 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17년 동안 세무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매출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게, 나중에 보면 매출도 되게 높고 되게 잘 나가시던 분이 어느 날 자금 경색이 온다거나 혹시 의사결정을 잘못하신다거나 그래가지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매출이 막 한 5억 이렇게 돼 있는데 한 10년 동안 계속 이런 상태로 가서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다시, 매출이 30억인 사장님이 돈이 더, 그러니까 부자일까요? 매출이 5억인 사장님이 더 부자일까요? 매출만 보면은 거의 한 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결론부터 말을 하면 연매출 30억인 대표님들이 연매출 5억인 대표님들보다 통장에 돈이 더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 답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단 5가지 주제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연매출 30억인데도 돈이 없는 이유. 두 번째는 사장님들이 가장 후회하는 의사결정 탑5. 또 세 번째는 제가 만난 자산가들의 공통점. 그리고 네 번째는 돈을 버는 사람과 부자의 차이. 그리고 5번째는 50대 이후,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요걸 가지고 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채팅을 보면서 질문도 받고, 마지막에는 오늘 집에 가셔서 딱 하나만 하면 되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제 라이브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머리한테 딱
맞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좋아요, 구독 이런 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인스타 분들은 이제 하트나 이런 거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합니다. 연매출 30억인데 돈이 없는 이유.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업종은 얘기 안 할 건데요. 일단 연매출이 30억이었고 직원은 15명, 그리고 수입차가 2대 있었어요.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골프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치고 해외여행도 1년에 한 2번, 3번 이렇게 가시는 분이니까 누가 봐도 성공하신 대표님처럼 보이잖아요. 상담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또 여쭙습니다. 대표님, 회사 말고 개인 재산은 얼마나 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개인 재산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없습니다. 퇴직연금도 없고 주식도 없고 건물도 없고 현금도 없다. 이게 한두 명 얘기는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만난 연매출 20억에서 한 50억? 이 정도 되는 대표님들 중에 사실 절반 이상이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30억 정도 되는 사장님들이 돈이 없다. 이렇게 답한 순간 되게 답답하죠. 회사는 돈을 버는 것 같은데 실제 회사에도 돈이 없고 대표님 개인 통장에도 돈이 없으니까. 그럼 이제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연매출이 7억이에요. 그리고 직원은 3명이고 이제 뭐 평범하게 그냥 제조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상가도 하나 가지고 있고 현금 자산도 한 3억 정도 있으시고 뭐 ETF 계좌나 연금 계좌에 한 3, 4억씩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을 딱 보면 진짜 누가 더 부자인 것 같으세요? 그쵸?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대표님이 훨씬 더 부자인 것 같죠? 너무 웃긴 게 이 두 대표님을 딱 만나서 얘기하면 A 대표님은 연매출 30억이 본인 자산이 아닌데 자산처럼 인식을 하세요. 그래서 본인은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대표님은 본인 매출이 되게 작잖아요. 그리고 이미 자산도 되게 많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생이 딱 갈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단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면 그 다음에는 회사에 투자를 하죠.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회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회사 자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뽑아요. 직원을 뽑고 사무실도 조금 확장을 하고 그리고 회사 차도 바꿔요. 그리고 번 돈으로 또 재투자하고 그리고 또 재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끝이 없어요. 사실 사업은 커지는데 대표님 자산은 안 커지는 거예요. 회사가 곧 내 노후라고 착각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성장하면 사실 너무너무 좋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내리막도 있고 또 올라가다가 내리막도 있고 약간 이런 식인데 그거를 또 간과할 수 있어요. 회사는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혹시 자녀에게 승계할 생각을 했는데 또 승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과 내 개인 재산을 반드시 분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누가 진짜 부자일지 그리고 회사가 내 노후라고 착각하는 순간 끝난다는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이래서 개인이 좋은지 법인이 좋은지라는 얘기와 같이 일맥상통한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저는 항상 개인보다는 법인, 법인보다는 개인에 대해서 두 개 비교를 할 때 내가 어떠한 성향인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A라는 대표님은 제가 늘 말하는 법인으로 갔으면 좋겠는 대표님의 성향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이 잘 된다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파생도 되고 또 추가적으로 개인 재산화 되고 혹시 나중에 잘 돼서 엑시까지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성향이신 대표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얼마라도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내 개인 재산화를 하고 싶은 대표님들도 있어요. 그거는 두 개는 다 저는 성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첫 번째처럼 하는데 두 번째 성향이신 분이 있고 두 번째처럼 하는데 첫 번째 성향이신 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 왁구가 안 맞는 경우들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세금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자산에 대한 얘기도 하는 부분이 법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첫 번째 대표님들처럼 하되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누구가 됐든 대표님 개인의 월급을 측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으면은 법인에 번 돈이 계속 재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일정 부분은 대표님 개인 재산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재투자를 계속 하면서 본인이 법인에만 돈을 벌었고 투자를 했으니까 남는 잉여금이 없을 거고 그 잉여금을 결국 본인의 개인 집 재산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는 외형은 커졌는데 내실은 없고 대표님 개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개인 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개인적으로 사실 뭐 주식을 투자를 한다든지 뭐 법인 자산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가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벌써 한 20년 전 일이기는 15년 전 일이긴 한데 그 당시 연매출이 한 6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잘 되던 대표님이셨는데 그 당시가 엔화 때문에 그 돈을 빌려가지고 해서 엔화를 못 갚아가지고 부도 처리가 되신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매출이 600억이라서 굉장히 큰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설회사 사장님이셨고 부도가 날 때까지도 되게 잘 나가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개인 재산을 해놓은 게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 말고는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대표님이랑 사모님이랑 그 월급을 거의 2천씩 가지고 갈 정도로 되게 잘 하셨거든요. 뭐 회원권도 많고 지금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거랑 거의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산을 비축한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당연히 다 쫓겨나고 그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과 가정을 하는 사람을 약간 구분을 해놓는 것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대표님 개인 그 법인 자산을 할 때 개인으로 있는 대표님 가족분들이 연대보증처럼 그 당시에는 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회사 자금이 다 꼬여 있어가지고 법인이 무너졌더니 온 집안이 다 풍미박산이 났어요. 지금은 사실 연대보증이라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융권에서는 그걸 요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재산과 법인 재산은 구분을 해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법인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내가 이걸 어느 정도 키울 거를 예상을 해서 계속 회사에 재투자하는 건 좋은데 그걸 무작정 하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일부는 개인 자금으로 빼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법인으로 번 돈에 보면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걸 보면 자본 파트에는 자본금이라는 게 있고 그 자본잉여금이라는 게 있고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이익잉여금이라는 항목은 해마다 그러니까 해마다 버는 이익이 누적돼서 이익이 계속 측정이 됐던 거예요. 그게 그만큼 통장에 돈 때문에 통장에 돈은 없고 회사의 이익은 낮고 얘 때문에 결국은 회사의 주식 가치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 통장에 돈은 없어서 갖고 올 수는 없다. 그래서 배당 같은 것도 받아올 수가 없는데 왜 통장에는 돈이 없고 회사는 돈이 남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배당은 사실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는 세금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과세 되지 않고 별도로 뽑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게 적지 않고 어차피 내가 내 회사고 이게 주식회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나 혼자서 갖고 있는 개인 회사랑 다름이 없잖아요. 나 또는 우리 특수관계자들만 모아가지고 사실 법인을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굳이 그 배당소득세까지 내면서 법인에 있는 자금을 갖고 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해마다 그걸 계속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저는 급여 측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일단은 가지고 오도록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대보험이랑 이런 걸로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장에 나가는 금액들이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는데,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회사가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 정말 치매로 쑥 들어가는 경우들도 생겨요. 저희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사업은 한 방이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정말 개인 사업자로 조그맣게 시작한 분들이 빵 터져가지고, 특히 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판매업도 마찬가지고, 유튜버나 이런 컨텐츠 제작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잘 돼가지고 대박이 나서 법인 전환하고 막 매출 일으키고 막 자산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분들도 진짜 많아요. 그런데 또 저희 거래처의 다른 사례를 들어보면 굉장히 개인 사업자로 잘 되어 있어가지고 두 번째 사업 확장하신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자금이 또 막혀가지고 결국은 회생까지도 들어갔어요. 그게 본인 명의 아니고 와이프 명의로 한 경우들도 종종 있으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 명의로 해가지고 실패를 하면 그 다음에는 배우자 명의로도 또 이제 사업을 하셔가지고 또 실패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물론 잘 해보려고 하는 건지는 모두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매출이나 외형에 대한 중시거, 그리고 재투자에 대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게 혹시나 모를 상황이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법인으로 가기는 가되 그 중에서 일부는 개인 자금화를 조금 더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부자로 살 수 있는 길이긴 해요. 여러분, 그 투자를 한다거나 뭐 복리로 예금을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한다거나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일례로 하나 들어드리면은, 요즘은 너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저희 지인 대표님들이랑 얘기했을 때 항상 하는 말이, 내가 10년 동안 사업한 것보다 와이프가 부동산 투자를 한 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사업을 계속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셔야 되고, 그 돈이 집으로 와서 그 돈으로 배우자분이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재테크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이원화 시켜가지고 둘 다 같이 움직여야지 이 집안의 자산도 늘어나는 거고 본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남편만 계속 일을 하고, 물론 이제 맞벌이를 한다거나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일례로 들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너무 보기 좋았던 사연도 있고 너무 안타까웠던 사연들도 있으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연매출 30억인데 왜 돈이 없는지, 그리고 연매출 5억 원인데 왜 알짜 회사가 됐는지, 요거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누구 한 명은 열심히 벌어야 되고요. 그 자금을 계속 재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은 개인 자금화를 해서, 그 개인 자금화를 법인에서 돈을 무조건 빼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일부를 돈을 뭐 급여나 배당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와서 그걸 재투자를 계속 했을 때 결국 개인 재산이 커지고, 그랬을 때는 법인 사업도 같이 더 커지더라고요. 그게 급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망가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돈을 더 벌어야지, 서둘러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실패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되게 여유롭게 회사도 하고 나서 그 자금을 개인적으로 해서 집도 사고 뭔가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 돈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가짐이 조금 더 달라져가지고 훨씬 법인을 잘 운영하시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너무 많은 경우의 수를 보다 보니까 이거는 이랬으면 좋겠고 요거는 요랬으면 좋겠고 이건 안 되겠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결정 탑5예요. 뭘까요?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결정.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상담을 계속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사무장님 그때 좀 말리죠. 그때 그러지 말걸. 내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지 말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역으로 얘기해볼게요. 탑5예요. 다섯 번째는
좋은 사무실이에요. 매출이 10억인데 사무실은 거의 막 대기업 수준으로 삐걱반짝하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 다음에 이게 더 확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 자금이 조금 들어오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사무실, 좀 더 좋은 차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장 안 좋은 점이 일단은 고정비가 늘어나잖아요. 고정비가 늘어나면 당연히 부담스럽죠. 똑같이 할 때도 매출을 더 일으켜야 되고 현금을 돌려야 되니까 생각보다 마진을 조금 덜 한 상태로도 사실 견적서를 제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제한이 나갔을 때 매출로 메이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좋은 사무실을 해놓고 결국 강남에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 다 해놓고 사실 이제 월세를 못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갑자기 도망가다시피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들도 진짜 많아요. 사무실도 많지만 사무실이 이렇게 좋은 데도 많지만 안 좋은 데도 많고, 제가 처음에 창업했을 때만 해도 물론 지금도 강남에 있긴 하지만 강남에 사무실을 이제 오픈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는 강남 쪽에 사무실도 많고 회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 지방에 있는 뭐 100억짜리 회사면 굉장히 뭐 거의 탑에 있는 업체라서 세무서에서 유심히 볼 수 있는데, 강남에서 100억짜리 회사는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봤을 때 혹시나 뭐 문제가 생겨도 괜찮다, 이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하거나 할 때도 어느 지역인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사이즈를 키울 거냐에 따라 가지고 지역도 잘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 매출 10억인데 강남에 있으신 보다 매출 10억인데 뭐 안산이나 뭐 시흥이나 이런 쪽이나 의정부나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훨씬 더 부자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되게 검소하게 이제 사업을 천천히 이렇게 늘려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들어왔을 때 외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비춰지는 이제 오프라인 공간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그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오피스텔에 있으면서도 매출 잘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 회사가 잘 안 됐을 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사무실을 이제 해가지고 고정비가 늘어나서 그게 감당이 안 되고 더 많이 힘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뭘까요? 과도한 직원 채용이에요. 매출보다 인건비가 사실 빨리빨리 증가를 해요. 왜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직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뽑았는데, 사실 직원 한 명 뽑는 거 진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돼요. 이런 거는 제가 그동안도 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직원 한 명을 뽑으면 만약에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실제 회사 부담액은 최소 3,500에서 많으면 4천만 원까지도 저는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마다 해주는 게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직원을 신중하게 뽑아서, 네, 안녕하세요. 직원을 신중하게 뽑아야 되는데,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직원 한 명당 생산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직원이 5명일 때 이제 만약에 뭐 매출을 한 10억 정도 했다. 그런데 이 직원을 한 명 더 뽑으면은 매출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직원을 한 명 뽑았는데 매출이 똑같아요. 그리고 직원을 2명 뽑았는데 매출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진짜 많아요. 이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인데, 이것도 저희 이제 그 거래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온라인 상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 매출이 한 20억 정도 됐고요. 직원이 그 당시에 20명이었어요. 네, 20억인데 20명이나 필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20명이 이제 뭐 각각의 파트가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면 참 좋았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가 봐요. 왜냐면 사람을 한 명을 잘못 뽑으면 그 친구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이제 일 잘하는 친구들도
영향을 받고 결국은 잘하는 친구들은 계속 나가고 못하는 친구들만 사실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대표님이 결단을 내고 이제 본인도 있고 이제 직원이 2명은 진짜 같이 갈 친구들이라가지고 같이 갈 분들이라가지고 나머지를 다 내보냈대요. 근데 이 3명에서 진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20억을 찍었다는 거예요. 3명에서 20억을 할 걸 20명에서 20억을 했다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멋 모르고 처음에는 매출이 증가하니까 우리 직원을 뽑아야지, 이것도 해가지고 직원도 뽑고 이것도 해서 직원도 뽑고, 그런데 각각의 파트에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직원을 뽑게 되면 지금처럼 과도하게 직원이 인건비가 나가게 되고 인건비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간접비까지도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잠시만요. 화면이 왜 이러냐.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과도한 직원 채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 생산직이나 외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게 덜하기는 한데 사실 사무직은 이게 되게 심해요. 사무직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이면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사무직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무직은 집중 딱 해가지고 이거 오늘 끝내야지 하면 바로 끝내고 칼퇴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칼퇴하면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야근하면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엑셀 서식 하나 만드는 거, 뭐 보고서 하나 만드는 거, 요즘은 사실 AI 툴도 되게 잘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안 되어 있을 때조차도 본인들의 역량을 더 많이 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경우를 겪었어가지고 대표님들이 보통은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시키잖아요. 근데 일을 못하면은 그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적당히 제가 이 용어를 듣고 되게 놀랐는데, 그 월급 루팡이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도 되게 놀랐는데, 물론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 사무직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일은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그리고 내 회사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뻘을 갈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들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그래서 대표님들은 그렇게 하시던 분들이니까 나와서 창업을 하신 거고, 그게 아닌 친구들은 적당히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대부분은 열심히 하고 자기 성장이나 자기 개발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간혹 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에서 뭔가 내가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득을 보는 것도 대표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책임을 지는 것도 결국은 대표잖아요. 그래서 직원을 뽑을 때는 진짜 조심해서 뽑으셔야 하고, 그리고 이 한 명을 뽑을 때 어느 정도의 업무를 줄지 각각의 직원의 생산성은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한 명이 우리 회사에 얼마를 벌어다 줄 수 있는지, 물론 영업직은 아니지만 마케팅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하는 친구들은 고객을 좀 더 유입시키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가 보일 거고, 또 이제 회계나 경영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더 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대표님들은 영업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인센티브나 이런 걸 많이 측정을 하고, 이쪽 친구들한테는 이제 그런 걸 측정을 덜 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앞단에서 돈을 벌어주는 것도 있는데 뒷단에서는 그걸 또 많이 아껴야지만이 회사가 선순환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양쪽을 다 판단을 해서 과도하게 직원을 채용을 한다라기보다는 적정 수준에서 이 직원이 벌어다 줄 수 있는 거를 각 파트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채용을 해야지, 네, 그렇게 채용을 해야지 훨씬 더 이제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회사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아까 누가 질문을 하셨는데, 뭘 계속, 왜 손을 흔들면 계속 눌러줘야 되죠? 아니면 못 들어오나요? 참 애매하네.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릴게요. 의왕에 10억짜리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근데 보통은 저희 회사에서 그런 거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요즘은 부동산 살 때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명확하게 개인 자금인지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했는지 이런 식으로 딱 나눠서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아파트나 이게 단체로 전수조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진행했던 경우인데, 재건축으로 이제 진행을 되면서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다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은 요거를 아예 부동산 개발원인가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더라고요. 무슨 세무서보다 더 빡세게 이걸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타고 들어가요. 보통 저희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내가 만약에 10억짜리를 산다 그러면은 뭐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고 나머지 7억은 기존에 전셋집을 살고 있어서 그 전세 자금을 넣었다 라고 하면 되게 심플하잖아요. 이렇게 딱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자금이 중간에 섞여 있다거나 아니면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부모님한테 조금 더 이제 조금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이제 빌린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명확하게 막 구구절절히 적으면 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런 거 작성하는 거는 기본 내용만 들으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긴 있어요. 특히나 뭐 자금을 처음 산다라든지 아니면 뭐 신혼부부나 이렇게 생애 최초 뭐 이런 거를 한다라든지 그랬을 때도 자금이 본인 자금이 아니라 혹시 그 전세 자금이 외부에 예전에 가족들한테 부모님한테 받았던 자금이라든지 이러면은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얘를 어떡하지? 잠시만요. 들리시는 거죠? 네네네. 잘 들리시는 거죠? 네. 아, 이걸 아까 봤었어야 되는데, 네. 왜 안 왜 안 들렸을까요? 화면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보이지? 아까는 멀쩡했는데? 그 제가 인스타 보내드렸거든요. 그걸로 같이 들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오늘 화면이 이상하네. 네, 아무튼 그래서 자금 조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혹시 자녀들이 처음 집을 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이제 쓸 때 이걸 부모님이 준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세무서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원에서도 그렇고 보는 부분이 다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이제 후회하는 탑5 중에서 세 번째예요. 지인 투자인데요.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세무사 하면서 본 것 중에서 지인 투자로 돈을 본 사람보다는 사실 돈을 잃은 사람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는데, 투자를 한 3억 하고 이걸 또 잃었다.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소리를 끊어볼까요, 여기서? 네. 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제가 법인 장부나 이런 걸 보면 정말 자금 오고 가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지인들한테 이제 보고 투자를 해가지고 무슨 이제 투자 이렇게 해서 단기매매 증권이나 뭐 이제 지분법까지도 좀 그렇지만 뭐 매도 가능 증권이나 이런 식으로 유가증권 항목으로 잡아가는 경우들이 투자를 했는데 날린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를 또 나중에 또 이제 지인들한테 빌려줬는데 못 받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세금 줄여가지고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지인들이 뭐 이거 해서 투자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자금 주는 거는 너무 아무렇지 않게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표님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인한테 투자하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다 이걸로 해서 수익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지만, 사실 갚을 때에는 빌려준 사람이 약간 언제 갚을 거야 언제 갚을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빌려주는 거와 투자는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인이 뭘 한다거나 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자금이 조금 돌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으니까 이 돈으로 다른 뭔가를 또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잘 되면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본 것 중에서 잘 된 경우는 사실은 거의 못 보고, 법인 자금이든 개인 자금에서든 돈이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 회수하는 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른 대표님들도 똑같이 지인 투자 해가지고 했던 게 대표님들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지인 투자 해가지고 손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사업하시면은 내가 그 물렸다, 그렇게 해서 뭐 날린 돈이 얼마다, 물론 그 돈은 날렸지만 그걸로 이제 반면교사로 해서 새로운 경험을 얻었다거나 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얻었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간간히 지인 투자로 손해본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생각하시는 후회하는 탑5 중에 세 번째는 지인 투자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리한 부동산 레버리지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만큼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 사장님들이 부동산 80%는 뭐 이제 대출이 나온다, 그래서 10% 20% 자금 가지고 투자했는데 사실 그게 묶여가지고,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계산을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나는 전체 중에서 20%만 에쿼티로 들어가고 80%는 대출인데, 이 80%를 대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계속 대출 이자라는 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세무 계산을 할 때는 취득한 금액이 있고 처분하는 금액이 있으면 이 차이 난 금액에 대해서 세금으로 내요. 그런데 보시면은 당초에 취득할 때 취득세도 내고 부동산 수수료도 내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간에 갖고 있는 대출 이자는, 물론 이제 법인으로 그 법인의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렇게 하면 이자를 인정받을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개인 양도세 할 때는 대출 이자를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처분을 할 때 그동안 쓴 대출 이자까지 뺐을 때 실질적으로 나한테 남는 수익이 얼마인지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산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많고, 보통 8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이유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회사가 잘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잘 되고 있을 때면 너무 좋은데, 갑자기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긴다거나 회사의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매출이 급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메인잡이 있고 부동산 투자가 있는데 이거 두 개 섞여가지고 메인잡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금을 못 메꾸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무리하게 부동산을 레버리지가, 그 내 사업체를 레버리지 삼아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경우를 두 번째 후회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대망의 1위입니다. 대망의 1위는 제가 첫 번째 파트에서 말했던 거랑 동일해요. 개인 재산을 안 만든 것. 이게 압도적 1위예요. 회사가 곧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장님의 노는 없어요. 회사는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등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제가 앞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가장 위험하고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후회하는 탑5의 1위는 바로 개인 재산을 안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만난 자산가들의 공통점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까 해요.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조금 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정도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으신 분이 지금 시청을 하고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첫 번째, 현금이 많았어요. 의외로 의외로 진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금이 많이 없어요. 재투자를 계속 한다거나 그 다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없는데, 실제 자산가이신 분들은 현금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리고 투자도 잘 하지 않고요. 또 의외로 또 잘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올 때까지는 잘 기다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급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는 되게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데, 좋은 기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움직여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감언이설에 속지 않아요. 자산가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나름의 기준이랑 원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판단을 하는 거지, 절대 돈을 더 벌어야지, 아니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당장 지금 주식을 사야 돼, 당장 이걸 안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지금 손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있으신 이제 분들이 추천을 하거나 뭔가 조언을 드린거나 제안을 해도 의사결정을 쉽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그렇게 생각하는 걸 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괜찮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날리면 그건 내 거가 아닌가 보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보통 이제 재산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내가 그때 그거 투자했었어야 되는데 날렸다 라든지, 내가 그때 그거를 안 해가지고 지금 뭐 이걸 하고 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나 내 의사결정이나 뭔가 그런 거에 후회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차피 내 거가 아니었어. 그거는 내 몫이 아닌가 보지. 이런 식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도 않으시고, 그런 걸로 또 흔들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되게 좋게 저는 봤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보다는 현금 흐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절세보다 중요한 게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이 들어와야지 세금도 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계산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 곤란한 경우들이 꽤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진짜 이제 돈인 거지. 사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 세무적인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실현 이익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 미실현 이익이라는 거는 주식의 가치가 올랐지만 얘를 처분을 해야지만이 내 통장에 실제 돈이 꽂히잖아요. 그런 거는 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를 하는데, 그래서 미실현 이익은 사실은 세금 부과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갖고 있어도 세금 안 내잖아요. 처분했을 때 내죠. 물론 갖고 있는 동안에 세금을 내는 거는 이 갖고 있음으로써 추가 수익이 창출된 경우, 예컨대 주식에서 배당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서 이 부동산을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월세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동안에 수익을 창출한 거를 실현됐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때 세금을 내는 거지, 이렇게 갖고 있는 동안에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은 거, 그런 걸 우리는 미실현 이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미실현 이익이 아무리 많이 증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은 이걸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혹시나 부동산을 했을 때 대출을 받았다면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아무리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 스케줄을 잘 못 짜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을 처분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세금보다 현금 흐름을 더 잘 본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자도 재산의 구조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혼자 알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이 다 잃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대표님들이 지금은 이제 같이 맞벌이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 대표님이 혼자서 일을 많이 하셨고, 그 아내분은 아이를 키운다거나 이 사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가 이 남편인 분이 이제 일을 많이 하시다가 혹시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이 집이 갑자기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회사 자금 때문에 개인 집도 담보로 잡고 이게 얽히고 설키고 자금도 융통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자산과 부채와 이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게
돌아가실 때까지 자녀분들도 그렇고 배우자분도 전혀 정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다 뺏기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배우자도 이 회사의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운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자금이 생기고 있는지 이런 흐름이라든지 구조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건강에 돈을 진짜 많이 써요. 이게 진짜 의외인데 100억 이상 자산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건강검진 비용은 안 아까워하고요. 뭐 PT 받는다든지 뭐 유기농으로 좋은 음식 먹는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돈은 벌 수 있지만 사실 건강은 다시 못 사잖아요. 이건 예전에 뭐 이렇게 일례로 뭐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침실에만 누워있다, 이거 상속세 내는 것 때문에 결국은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이제 연명하고만 있다, 우리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런 식으로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만난 그 자산가들의 공통점 5가지는 지금처럼 현금이 많고 급하지도 않았고 또 세금보다는 현금 흐름을 먼저 보고, 네 번째는 배우자도 재산 구조를 다 알고 있었고, 다섯 번째는 건강에 돈을 많이 쓴다였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준비한 거를 하고 있는데, 네 번째로 준비한 거는 돈 버는 사람과 부자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을 드릴 건데, 사실 돈을 버는 사람과 실제 부자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긴 해요. 그런데 이분들을 자산가라고 표현하진 않잖아요. 부자가 사실 자산가라고 표현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을 번다면 자산가는 그 돈을 남기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 글자 차이인데, 이 한 글자 차이가 10년 뒤에는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겠죠. 즉,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단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우리 회사 매출이 얼마야,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회사가 나의 노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투자를 계속하고, 마지막 하나는 진짜 바빠요. 그게 사업하시는 분들 특성이에요. 그러면 제가 만난 자산가들은 어떠냐면, 일단 돈을 벌지 않고 있는 돈을 남겨요. 어떤 식으로 잃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매출이 아니라 자산을 보고 본인의 수준을 생각을 해요. 자산은 결과가 되는 거고,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회사 밖이 진짜 노후라고 생각을 하고 재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재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자산화할 수 있을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를 계속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산가분들은 안 바빠요. 굉장히 여유로우세요. 물론 같이 상담을 하다 보면 전화도 계속 오고 뭔가 정신없이 이렇게 에너지 넘치는 사업가 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으시고, 그게 아니라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뭔가 굉장히 여유로운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다 이런 분들은 실제 자산가들이더라고요. 지금 이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사업가이신가요? 자산가이신가요? 내가 사업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자산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은 사업가이신 분들이 많죠. 자산가이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지 않고 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자산 관련한 세금 관련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속세나 증여세나 양도세 이런 거를 자산가이신 분들은 더 많이 보시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사업가는 돈을 버는 사람이고 자산가는 돈을 남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부자하고 가짜 부자의 차이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준비한 걸 간단하게 얘기해 보려고 해요. 50대 이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 이걸 우리가 뭐 이제 엑시시라든지 아니면 파이어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할 때 하는 얘기들인데, 50대 이후에 어떻게 내 은퇴를 할지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우선 40대까지는 저는 돈을 계속 버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50대부터는 돈을 지키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60대는 돈을 써도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60대인데 40대 방식으로 살고 계신 거죠. 사업만 키우고 개인 재산은 없고,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지면 다 날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사장님이 지금 반드시 해야 될 거는 3가지예요.
첫 번째, 사업 자산과 개인 자산을 구분하세요. 두 번째, 매년 세후 이익의 30%를 자산화하세요. 세 번째, 배우자와 재산을 공유하세요. 이렇게 세 가지만 시작하셔도 사실 60대에는 충분히 자산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사업 자산과 개인 자산을 구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50대가 되신 분들은 이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년 세후 이익의 30%를 자산화하라 얘기예요. 매년 세후 이익의 30% 자산화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각각의 사업체에서 얻는 이익이 있잖아요. 세후라는 거는 세금 다 빼고 난 금액이 있을 거예요. 이 금액의 30%는 개인 재산으로 보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개인 재산으로 보낸다는 거는 혹시나 회사가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보내면 좋은 거죠. 그게 아니면 결국 다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어떻게 하면 회사도 성장시키고 내 개인 집의 재산도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배우자와 재산의 구조를 공유하는 거예요. 배우자와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우리 집에 어느 정도 되는지, 회사가 망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전혀 몰라요. 기본적으로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 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가정이라든지 이걸 지키는 거에 대해서 더 신중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분들이 밖에서 물론 둘이서 같이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버는 게 있으면 배우자와 그걸 구조를 잡아야지 집을 살 수도 있고, 집을 안 산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현금을 계속 집안에서 모을 수 있게끔 구조를 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준비하셔도 60대에는 충분히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질문을 주셨는데 법인 잉여자금을 S&P 500 ETF에 몰빵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다만 그 법인 정관이나 이런 거에 이제 투자증권 매매업이라든지 이런 게 목적 사업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사실 목적 사업과 다른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으신 거기 때문에 그걸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얻은 이익이 회사의 고유 목적보다 뭐 이익이나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으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자금 구조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ETF나 이렇게 하는 거는 법인 자금도 중요하긴 한데 개인 자금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법인 자산을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게 있고 개인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나 국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나서 수익이 나고 해도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ETF 같은 경우에도 ISA 계좌에 넣는 게 있고 IRP라든지 연금저축이라든지 이렇게 넣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소액인 것 같은데 월급의 일정 부분을 거기다 계속 넣어놓으면 얘가 복리가 붙어서 훨씬 더 많은 수익이 창출이 돼요. 그래서 저는 법인으로 투자도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 수익은 개인 자금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뭐 아직 뭐 노후까지 고민할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막 30대 초반에 투자했던 그런 내역들이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인으로 되어 있었으면 사실 급한 법인 자금이면 빼가지고 뭔가를 했을 텐데 제 개인 자금으로 되어 있고 매달 얼마씩 이렇게 들어갔더니 세액공제는 세액공제대로 받고 그게 제 투자처럼 계속 이루어져서 얘는 그냥 안 쓴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법인 자금은 그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바로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그런데 개인으로 해당하는 제가 말씀드린 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그 당시에 세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이제 처분을 한다거나 그러면 앞에서 받았던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다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추징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익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건들게 돼요. 사람이 이게 안전장치나 이런 걸 억지로 뭔가를 구조를 잡아놓지 않으면 결국은 다 돈은 항상 필요하잖아요. 뭐 때문에 필요하고 뭐 때문에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똑같은 상황이 돼도 법인 자금보다는 개인 자금을 그런 식으로 세제 혜택 받은 거는 덜 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한테 나중에 노후에도 필요한 자금이 되니까 저는 법인 자금을 그런 식으로 S&P 500에 넣어가지고 ETF 상품을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법인 자금만 할 게 아니라 개인 재산 자금으로도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생각들은 항상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정관에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정관에 목적 사업은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라서 그게 아니면 업무와 무관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오늘의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사장님. 만약에 오늘 내 회사가 문을 닫으면 나는 3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일까요? 내 회사가 문을 닫으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3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내가 10년은 거뜬해. 한 5년은 괜찮아. 1년도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1년도 힘듭니다. 라고도 많이 말씀들 해주세요. 사실 이게 사업가와 자산가의 차이예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모아 넣어야 되고요. 내가 지금 사용하는 금액이 있으면은 내일 당장 내가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안 한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자산 구조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네, 버틸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미리 준비를 잘 하신 거예요. 안 그러신 분들도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주제를 이걸 잡았는데, 왜냐면 이번 주에 상담을 하나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회사가 굉장히 커가고 있는데 개인 재산을 만든 게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확장 부분만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을 만났는데 사실 잘 되시는 경우보다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잘 되는 사람이 많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돼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런 부분들도 많으셨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미리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맞아,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당장 오늘 회사를 그만둔다. 그러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게 사업가와 자산가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잖아요. 사업가를 위한 사업을 하지는 않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자산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마음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산도 조금씩 넘겨야지 사업가에서 자산가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저는 자산가라고 생각해요. 사업은 그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원동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놓고 계속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산가의 기준은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억이 자산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자산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0억이 자산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자산가라는 기준은 다르지만,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자산가와 내가 생각하는 사업가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매출 30억이었을 때와 연매출 5억이었을 때 어떤 사람은 30억 정도가 돼서 이게 자산화되면 자산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억만 있어도 이게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자산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 생각하는지도 중요하고, 내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중요하고, 내가 오늘 이거를 문을 닫게 되면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산에 대한 부분도 있고 노후 준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오늘은 세금 얘기보다는 이런 다양한 부분들로 제가 만난 대표님들이 했던 부분, 잘하셨던 대표님과 이제 못하셔가지고 실패하셨던 대표님들의 사연이 저는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실수도 예방할 수 있고 훨씬 더 사업도 키울 수 있고 결국은 다 자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라이브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라이브 제목이 연매출 30억인데 왜 통장에 돈이 없는가,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키웠지만 자산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많은 사장님들이 매출은 관리하고 직원도 관리해요. 그리고 거래처도 관리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산은 관리하지 않아요. 오늘 라이브 끝나면은 딱 한 번만, 하나만 해보세요. 종이를 꺼내서 질문 하나 적어보세요. 나는 작년에 얼마 벌어서 회사 자산을 내 개인 자산으로 얼마를 만들었는지. 5천만 원? 뭐 1억? 0원? 이 숫자가 사장님들의 현재 위치입니다. 0원이면 아직 사업가고요. 매년 이 금액이 늘어나면 사장님들은 사업가에서 자산가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매출은 크기이고 자산은 결과물이겠죠. 사업가는 돈을 벌고 자산가들은 그 돈을 남기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는 사업가가 아니라 자산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끝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사례도 많이 말씀드리고 이제 풀어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가 7월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라이브 포맷을 조금 바꿔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매주 사장님들의 사연을 한 번 받아서 그거를 라이브를 하면서 분석을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내 얘긴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연을 인스타그램 DM을 주시던지 아니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 있잖아요. 거기를 사연 보내주세요. 그러면 회사 상황도 분석을 해드리고요. 또 내가 이제 이런 자산 투자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내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상황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해봤는데, 익명은 당연히 뭐 원하시니까 다 보장해드리고, 오픈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그것도 상관없고, 일단 라이브에서 못 다뤄도 이제 그런 상담 얘기 들으면 제가 좀 답장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내용 준비할 테니까 이제 각각 생각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은 그 상황에 맞는 이제 얘기도 준비해가지고 사연 같은 경우를 정리해가지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7월 1일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거죠. 첫 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